교육 선교 현장을 소개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교육 선교 포럼이 지난 주말에 열렸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못지않게 선교사로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에 설립된 기독교 대학들의 협의 기구인 파우아 교육협력재단이 교육 선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주제 강연에 나선 우간다 쿠미대학교의 이영길 총장은 낙후된 지역의 교육 활동을 통해서 총체적인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교육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영길 총장은 특히 복음 전파가 자유롭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파악해 목표를 공유하는 교육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의 필요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필요에 적중하며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개발 목표를 잘 알아서 그 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꿈의 성취를 돕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창의적인 교육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날 포럼에서는 다양한 교육 선교의 기회도 소개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선교지에 직접 기독교 학교를 세워 그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현지 대학의 교사, 교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게 교육 선교사들의 설명입니다. 중동 사역자들은 카타르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걸프 지역에 300여 개의 대학이 분포해 많은 교수직이 열려 있다며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즈 대학의 유민 총장은 한국 선교사들이 주로 영어와 한국어, 컴퓨터 분야에 집중돼 있다면서 사역 분야를 다양화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강의 영역보다는 아주 활동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디어, 광고 분야, 환경 분야, 대체 에너지 분야, 이 커뮤니티 사역 등으로 굉장히 활동 분야가 다양하고요. 그러나 전공 지식만 믿고 선교지에 나간다면 장기적인 사역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사역자의 경우 현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현지인에 대한 무시, 우월 의식 등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교육 선교가 많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용어에 대한 깊은 사랑보다는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어요. 얘는 저희가 조금 소수를 보내더라도 제대로 훈련된 사람들을 보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선교에 있어서 코로나 사태로 선교사뿐만 아니라 세계 거반의 인구가 생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선교사들은 지금의 기회를 통해 회개하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남을 구원하러 파송된 자인 자신이 되려 구원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제가 중국의 교회 어느 목사님과 첫 만남을 가질 때 들었던 첫 마디는 한국 교회는 갱신되어야 합니다 였습니다. 또 어느 중국인 목사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해준 것은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만 이라고 말했었는데 이 말은 고마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한국인 선교사들을 비판하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전도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양육과 교제는 중국의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비판이 있게 되는 근본 원인 중에는 사역의 열매를 빠른 기간 안에 보여야 한다는 사역 강박증이 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이것을 이겨내는 일이란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선교사들이 사역의 열매를 빠른 시간 안에 보일 수 있는 방법은 한국 교회의 재정 지원을 기대하는 현지 교회 사역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에서의 재정 지원 여부가 현지 사역자와 협력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서로 간의 연합이 주는 유익 때문에 단번에 협력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한국 교회에 사역 보고할 때 풍성한 사역 내용으로 채울 수가 있겠죠. 한국 교회는 과정을 알고자 하는 시간도 관심도 없고 오로지 결과만 듣기를 원하고 결과가 좋으면 지원 또한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협력사역의 수명은 재정 지원이 점점 줄어들면서 느슨해지고 결국은 끊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있을 때 많은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역 보고에 꽤 쓸모가 있고 파송교회와 성도들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한 연합을 문제로 보지 않는 현실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에게서 이런 사역 형태가 많은 편입니다. 더군다나 현지 사역자는 이것을 또 이용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 선교사들과 연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선교사들의 사역 보고에는 중첩된 열매가 한국의 각기 다른 교회로 보고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선교사는 이런 현지 사역자를 멀리합니다. 이런 연합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선교사가 하는 사역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밑바탕에 흐르고 있다면 사역자 간의 관계 또한 언약적인 관계이어야 합니다. 일반 회사나 일반인들이 서로 간에 유익이 있어 협력하는 상식적인 관계로 영적인 사역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돈의 흐름으로 연합된 관계는 돈의 흐름이 멈추면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지면서 영적인 연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재원과 인력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흘러가야 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충분히 나누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교사가 사역 강박증에 걸려 있으면 하루 교제한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교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역 강박증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역의 열매에 대한 정직하지 않은 사역 보고가 있게 되죠. 자신이 한 일이 아닌데 한 일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실제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의 열매는 대동소이합니다. 남의 사역에 발을 하나 걸쳐놓고 그것을 끌어다가 자신의 사역 보고서에 넣느냐 안 넣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면 한국인 선교사들이 사역 강박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로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사역 중독증에 걸린 상태로 그리고 이미 형성된 왜곡된 심리 상태로 선교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사역 강박증을 벗어내려면 선교사 스스로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사역의 열매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지만 파송교회와 성도들이 성숙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사가 사역 강박증이 있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사역 강박증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게 하는 파송교회와 선교단체의 사역 보고서 작성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대신에 매년 자신의 부르심과 삶, 사역과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 양식을 작성하게 하고 매년 한 번씩 작성된 것을 가지고 멘토링을 통해 스스로 리뉴얼하도록 격려하면 선교사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것입니다. 사역 강박증이 사라지면 선교사는 현지 사역자와의 충분한 영적 교제를 가지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더 깊은 차원의 사역으로 초대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선교사들이 가진 사역 강박증 때문에 전도 이외에 혹은 전도 이후에 양육과정과 현지 사역자와의 동역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면서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조그마한 진동에도 무너지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스스로 사역 강박증을 발견하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는 현직 선교사 그리고 예비 선교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선교사들이 사역 강박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입니다. 댓글로 구독자님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아프리카 감사합니다. 오지, 우간다 선교에 헌신하며 교회 건축 사역에 매진했던 윤종국 선교사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순교했습니다. 지역교회 건축 사역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소천했는데요. 함께 사역했던 성도들은 이별의 아쉬움으로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교회와 학교 설립 사역에 헌신했던 윤종국 선교사. 그의 소천 소식은 현지인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5일 저녁 7시 30분, 지역 교회 건축 사역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던 윤종국 선교사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해 순교했습니다. 그를 통해 배움을 얻고 희망을 얻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헤어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We are really sorry for the death of our missionary Paul Young. He has been a good missionary to Uganda.
he has been helping us, mostly Ugandans, to build churches and schools. 윤종국 선교사가 부산 비전교회와 함께 세운 유니온 비전 미션의 사역은 우간다 현지에 많은 변화를 안겨줬습니다. 황무지였던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며 좌절 속에 있던 우간다 사람들에게 복음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헌신했던 윤 선교사는 친절한 선교사, 솔선수범하는 선교사로 통했습니다. 우간다 정치계에서도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순교 예배에 참여하는 등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순교 예배에서 성도들은 윤 선교사의 사역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 believe it's only the God who gives and he is the one who always takes away. So I felt so bad after his death, but really I was comforted by the Lord. I sat in my room and I started to pray, but finally God comforted me. But up to now, I still feel like he is not dead. 윤 선교사의 현지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부산 비전교회 김성관 목사도 그의 소천 소식에 우간다 장례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성관 목사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며 윤종국 선교사의 사역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우간다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선교사의 소천으로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간다 유니온 비전 미션 성도들. 하지만 이들은 또 다른 우간다인들에게 복음과 희망을 주겠다는 다짐을 전해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Our Father, choosing you and your family. Ngayon po ang sabi ng Biblia, pinili kayo ng Diyos, kayo.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족이 살고 있을까요? 언어와 문화로 종족을 분류해보니 전 세계에는 2만 4천여 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복음은 많은 종족들에게 전해졌고 2013년 현재 1,300개의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종족을 전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없는 미전도 종족. 현재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은 14지창에 90% 이상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북아프리카, 중동아랍, 페르시아,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변방, 인도, 인도차이나, 카스피, 몽골 시베리아 지역입니다.
지난 8년간 선교지의 사랑을 나눈 CGN TV. 앞으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요르단과 시리아, 레바논 등은 예수님이 사역했던 지역으로 신구약을 통틀어 성경의 주 무대가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이 사역한 곳으로 알려진 터키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두루 등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8천만 국민 중 99%가 이슬람교인 땅입니다. 중동 선교회는 기독교의 흔적을 찾기 힘든 이곳 중동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리란 믿음을 품고 35년 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중동 선교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결안으로 바위를 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어리석은 같이 보였어요. 이렇게 35주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동 선교를 통해서 역사했다고 이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고, 중동 선교회는 현재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현지와 국내 본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주로 교회를 개척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제자 양육을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특히 여성 난민과 어린이에 대한 교육 사역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선교사들은 과거에 비해 선교적인 환경은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층의 무슬림들 중에는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는 경우가 많고 히잡을 쓴 여성들도 선교사를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는 추방되고 핍박이 있고 압박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선교사인 것을 알면서도 같이 공생하면서 가고 있어요. 선교사들은 현지 사역과 더불어 젊은 세대에게 미디어를 통한 선교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물리적인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미디어 선교가 미대 선교엔 필수적이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IS 테러 공포가 확산하면서 한국 교회가 중동 선교의 문을 닫고 있는 것 아니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선교회는 이런 때일수록 중동에 피는 복음의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사람의 헌신이 당시엔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계획 안에선 얼마나 크게 사용될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론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죠. 늦은 나이에 헌신한 한 선교사를 통해 세워져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국제 선교단체들의 역사를 돌아보는 세 번째 시간, 박건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1882년 미국 침례교회 평신도 설교자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합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자리에 있었던 영국 유력 가문의 자제 7명의 학생들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전역을 다니며 수많은 학생들을 선교에 동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국의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났고 이들은 후일 근대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인물로 남게 됩니다. 오늘날 이들은 케임브리지 7인이라고 불립니다. 3년 후인 1885년 케임브리지 7인은 중국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찰스 토머스 스터드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시티스터드의 가정이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크리켓 운동 선수였기도 하고 부모님으로 봤던 한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억에 되는 재산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10년간 중국에서 선교했던 시티스터드는 건강상의 문제로 1894년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1900년도에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6년간 인도 선교사로 재헌신합니다. 사역을 마치고 영국에 돌아온 시티스터드는 우연한 기회에 한 글귀를 보게 됩니다. 그가 리버풀이라고 하는 북부에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어떤 팻말을 봐요. 그 플래카드의 내용이 뭔가 하면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그 팻말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계실까 고민을 하기 시작. 1900년대 당시 영국에서 인식하는 아프리카는 노예, 금광, 생물학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티스터드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들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인도에 헌신했던 그는 결국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3세라는 늦은 나이에 한 번 더 선교사로 재헌신합니다. 그 당시에 영국 19세기 말 20세기의 초에 영국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한 49세, 50세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53세에 그 모든 생애에 중요한 것들을 적고 아프리카 중앙으로 갑니다. 중앙 아프리카 콩고로 가죠. 콩고로 나간 시티스터드는 지금의 국제 외 선교단체의 전신인 아프리카 심장 선교회 HAM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후방 선교 지원 인원이 없어 그의 부인이 영국에 남아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파송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인도 무역으로 성공한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시티스터드는 콩고로 나가기 전 모든 재산을 선교단체와 사회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당시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영향을 받아 믿음 선교를 내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선교는 국제 외선교단체의 정신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선교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선교를 하는 단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하고 믿음 선교가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믿음 선교는 모든 필요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우리의 필요들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 설립 후 선교회 이름이 여러 번 바뀌면서 지금의 맥선교회 명칭은 1982년에 정해집니다. 그 사이 맥선교회 설립자 시티스터드는 1931년 71세의 나이로 콩고에서 소천합니다. 선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중앙아프리카에서 북부아프리카로 더 나아가 중동과 아시아로 사역을 확장합니다. 선교지 확장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선교 단체로서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독일에도 본부가 생기고 네덜란드, 유럽을 중심으로 우선 본부가 생기고 이제 영연방에 있던 호주나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으로까지 가서 이런 이제 본부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현재 웩선교회는 80여 개 국가의 100여 개 종족들에게 2,300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한국 웩선교회 소속으로는 487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됐습니다. 선교사들은 미전도 종족이 집중된 14시창 지역에 가장 많이 파송된 상태로 교회 개축부터 신학교 운영, 전문인 사역, 선교사 자녀 케어 등 다방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과 또 중앙아시아와 또 아시아 지역에 있는 힌두, 무슬림 이러한 국가들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죠. 믿음 선교라고 하는 기치 아래 중요한 가치인 믿음, 거룩, 희생, 교제 이 네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저희들은 삶의 그 모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인 작은 헌신과 믿음이 한 알의 밀알이 돼 수많은 선교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CGN투데이 박건입니다. 마켓 중단하라예요. 다시 일어나니 감사해요. 전 세계 57개국 260개 단체 항의 서한 2020년 8월 20일 대한민국 문재인 각하. 모는 대한민국의 종교를 중단하라. 이 수잔 솔츠가 이 미국의 디펜스 포럼 회장이며 북한 자유연합의 대표예요. 이 디펜스 포럼하고 이 북한 총연합의 회장, 이 수잔 솔츠는 아주 유명한 여자죠. 수잔 솔츠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내가 오늘 수잔 솔츠하고 좀 상의해 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수잔 솔츠가 했다는 건 뭘 보고 알았느냐? 저에게 메일을 보내온 사람이 그 메일을 보고 알았어요. 거기에 이제 제일 앞에 이제 두 번째 자유 북한 연합 USA 이게 있더라고. 그 다음에 디펜스 포럼이 있더라고. 이거 수잔이 했구나. 이제 그때 감을 잡은 거지. 솔직히 저도 수잔 솔츠를 잘 알지만 수잔 솔츠하고 정강훈 목사님하고 인연이 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객관적인 팩트만 좀 이야기합시다. 객관적인 팩트. 올해 3월달 들어서 작년도 정강훈 목사님이 10월달부터 이제 10월 3일이었죠. 이 주사파 하야 우리 징격하자 청와대. 이제 그때 우리 탈북민들이 제일 앞장섰었잖아요. 그때 정강훈 목사님이 우리 탈북민들이 먼저 청와대로 진격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정강훈 목사님이 오셔서 그 10월 3일부터 그 효자동 청와대 앞 골목이 뭐가 됐습니까? 기도의 장이 돼버렸죠. 기도의 장. 저는 정강훈 목사님의 그 당시에 왜 밖으로 나왔는지 그 이야기 듣고 소름이 돋았던 사람이에요. 왜? 목사님 뭐 주말에만 나오시면 되지. 왜 이게 매일 여기서 하십니까?
그런데 정강원 목사 왈 대한민국의 청와대에 대한민국의 심장에 기생충 같은 존재, 한마디로 공산주의자가 버티고 있는데 붉은 용, 성경에서 말하는 붉은 용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교회 가서 예배당에서 기도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목사님 이야기가. 희한하게 기도가 안 되는데 그 효자동 그 도로에서 기도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기도가 생긴다 이거야. 기도가 나온다 이거야. 저는 그때 딱 알아봤어요. 옳거니 이제 정강훈 목사님 시작됐구나. 왜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합니다만 대한민국 교회에 왜 젊은이들이 안 오며 왜 헌금이 줄어들며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맨날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은 뭐 맨날 달라고 기도해. 뭐 맨날 학업 성적 올려주십시오. 우리 저 25평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대성전으로 더 클 수 있게끔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랄 발광을 했지 않습니까? 왜? 제가 한국 교회에서 물론 교회 다녀요. 저는 천주교 다니다가 거기 빨간 놈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다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손방을 위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심판하는 심판자들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와 방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임장을 세번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끝난 다음에 통계를 보면 어떻게 전국이 이렇게 똑같으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비율을 하느냐, 왜 서울은 3표를 얻은 미래통합당 QR코드에 1번, 2번에 정확한 비율을 결정해서 넣은 겁니다. 그것이 서울은 67대 33입니다. 3표 가운데 1표를 가져오는 훔치는 조작값대로 67대 33으로 프린트를 해서 사전투표 현장에 방문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찍도록 하게 되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서울은 3표 가운데 제가 요 정세균님 거거든요. 4년 전 20대 총선. 얘는 값이 멀쩡해요. 3.61. 예. 그러니까 아무리 물론 실내 구간에서 2.58을 절반이 아니라 뭐 3분의 2는 다 가져간 거죠. 위에 이게 3분의 2 같지는 않은데 이게 3분의 2를 가져간 것처럼 나와요. 야, 대단하네. 이걸 가지고 제가 손계산을 이 관련 내용이 이제 궁금하지. 미터라고 하고 표준 편차가 뭐 20cm라고 하면 1시그마는 뭐 이제 뭐 1.8에서 2.2 뭐 이런 식이고 뭐 2시그마면 2.4m, 3시그마 2.6m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6시그마가 되면 3.2m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왜 이야기하느냐 이런 게 뜻이 아니고 이거는 눈 감고 생각해도 적어도 24시그마는 그냥 떨어지는 판인데 그런 판에서 질 수는 없다는 그거 확증의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 요약을 하면 조원 박사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번 선거는 100% 부정선거라고
선언하여 세상을 똑똑히 보라. 너의 손을 들어라. 승리를 줄 것이라.